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11월 6일, 오늘은 11월 들어서 맞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근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때쯤 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과연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을 잘 지키고 있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잘 지킨 것도 있는데 네. 아직 시작조차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자, 2달.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못한 게 있다면 지금부터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는요, 오늘도 알찬 정보 싣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피플앤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 청와대 관저에서 곶감이 익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김정숙 여사의 정성이 감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 공식 SNS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장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제 늦가을이구나, 가을이 익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유롭네요. 네, 지금 이제 감이 이제 주렁주렁 열려 있죠, 곶감처럼. 네. 예, 거기에 김정숙 여사가 이제 편안하게 여유로운 자세로 신문을 읽고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인데요. 저 곶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있던 그 감들을 김정숙 여사가 다 모은 다음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서 지금 곶감을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이제 걸어서 말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청와대 감나무가 많은가 보네요. 네, 그러면서 청와대 그 설명이 굉장히 시적입니다. 이제 곶감이 다 마르게 되면 계절도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갈 것, 또 이런 표현도 있어서 저 2장의 사진이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답게 정말 또 한 번 소탈한 행보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김정숙 여사는 평소에도 음식 내조로 또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음식 내조 또 음식 솜씨로도 참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원내대표 온찬이 여서였을 때 본인이 직접 화채하고 인삼 전과를 만들어서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 다음이 더운 여름에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느닷없이 이제 과일 화채를 전하면서 깜짝 쇼였었죠. 기자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었던 이제 그런 과일 화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충북 청주의 수해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 피해 지역에 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화채를 만들었던 낙화 화채가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10월경이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그 뉴욕 한인센터 경로관에서 한국에서 싸갔던 간장게장, 김치, 깍두기 같은 것들을 함께 곰탕과 함께 대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동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소탈하고 활발한 내조를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못지않게 탈권위로 호평을 받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죠. 국가정보원에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매달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일명 국정원 상납 사건인데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상납에 대한 혐의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지금 칼끝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제 추가 기소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겠는데 결국 수사를 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부르는 것보다는 이제 검찰 측이 이제 그 형무소 안에 들어가서 구치소 안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출장 조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수사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줬나?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왜 저런 어마어마한 돈을 전달하게 됐는가? 현재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신들은 받아서 전달한 것뿐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이 줬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해서 줬다면, 그리고 받았다면
돈은 어디로 어디에 갔나? 있나? 이제 사용처에 대한 추적.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아마 수사는 어려울 거예요. 저 네. 모든 작업들이 이제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래 증거들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현재 검찰 측은 저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잠깐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네.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뭐 저 현금 다 만약에 전달했다면 샜겠습니까? 뭐 어디 그렇죠. 전달할 때 예. 누가 전달했겠습니까? 아마도 이영선 전 경호관이 그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과 함께 이쪽 부분을 많이 조사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현재 이영선 전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왜냐면은 그 기치료한다고 그러고 막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네네. 청와대로 많이 맞아요. 왔다 갔다 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으로 법정이 구속돼서 이제 재판 중이기도 한데 과연 저 부분에 대해서 또 이영선 씨가 진술을 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앞으로 네. 수사에 대한 방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 내분을 겪었던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바로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막판 단판이라던 의원총회의 네. 결론 어떻게 났죠? 김무성, 유승민 이제 두 명이 모였는데요. 세간의 예상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뭐 당초에는 아주 뭐 소수설이긴 하지만 희망적인 기대도 했었지만은 일단은 뭐 결별 파티, 이별 파티로 이제 그날 밤 회동은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바른정당의 상황은 지금 자강파와 통합파로 나눠져 있죠. 즉 네. 통합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당이 됐으니까 다시 한국당과 통합하자. 김무성 의원이 이끌고 있죠. 네. 반면에 자강파는 아니다. 그걸로는 명분이 부족하다. 바른정당이 바른정당으로서 홀로 서야 된다. 여기에는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상황은 그날 어젯밤에 완전히 결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렇다면 통합파 지금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한 9명 정도, 뭐 김용태 의원, 또 황영철 의원, 강길부 의원 등인데 9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분들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한국당으로. 이제 그 결정이 빠르면 오늘 오전쯤에 이 보수 통합 관련 기자회견, 뭐 보수 통합 성명서를 내고 이제 실시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남아 있는 자강파. 자강정당의 자강파 네. 분들은 또 어떤 입장을 전할지 오늘 하루 굉장히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강파의 현재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는 없다. 과연 이렇게 바른정당이 쪼개지고 네, 네. 통합파들이 한국당하고 이제 합치게 되는 그런 와중에서 과연 누구에게 지지를 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입장인데요. 네. 지금 유승민 의원 또 하태경 의원 이제 자강파의 핵심들이죠.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오늘 13일 바른정당의 의원총회를 이제 전당대회죠. 전당대회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오전에 앞서 말한 이 바른정당 내 통합파의 9명이 한국당하게 합치게 되면 네. 국회의 이게 모양 틀이 굉장히 사당 체제가 무너지죠? 예, 왜냐하면 네. 이 바른정당의 원내교섭 체제가 뭐 20명이 안 되기 예, 때문에 일단 원내 단체로 본다면은 4당이 아니라 이제 3당이 되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네, 그다음에 네. 한국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렇게 체제가 바뀌게 되는데요. 네. 또 하나 한국당의 의석수가 9명이 더 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뭐 완전히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게 역학구도여서 이렇게 또 한국당이 치고 오면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또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이제 힘 겨루기가 나오게 될 테니까요. 네. 이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한국당에서 뭐 예. 박 전 대통령 출당은 됐지만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최경환 의원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또 이것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정당의 자강파는 국민의당과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당이 굉장히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도 될 그렇습니다. 수 이게 있겠네요. 계속 또 네, 네. 변수가 나오니까요. 예, 예.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자, 소식으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견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사원이 네. 선배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또 진상조사를 맞은 인사팀장까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주말 내내 거의 네. 탑 뉴스였었고 아마도 이번 주에도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일단 사건 개요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샘입니다.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처음엔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가 화제가 되면서 다시 이 진상을 밝히게 된 건데 네. 한샘 입사 이후 모두 3차례의 성범죄를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몰카 촬영에 피해를 당했다. 이제 화장실에 갔었는데 네. 같이 신입 남자 사원 동기가 이제 화장실 밑으로 저 몰카를 했다는 몰카 피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교육 담당자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이제 인사팀이 개입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또 인사팀장이 성희롱과 함께 또 다른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었었는데요. 그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은 두 번째 이제 성폭행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성폭행했던 그 교육 담당 선배는 정직 3개월에 그쳤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일파만파 커지면서 어젯밤 이제 어제 오후에 또 나온 뉴스는 그 가해자로 지목됐던 두 번째 네, 네, 성범죄입니다. 그 직원 남성 직원이 합의됐던 사안이었었다라고 해서 주고받았던 반박 글을 올린 거죠. SNS도 메시지도 공개하면서 네.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로 커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자, 수사 중인 과정에서 화장실 몰카를 찍었던 직원은 상습범이었던 데다가 네. 집행유예 중 범죄를 또 일으킨 사실이 적발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굉장히 한샘 측에 네. 이게 참 비난을 쏟아붓게 되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몰카 범죄를 예. 했던 네. 그 몰카 범죄를 했던 신입 사원이 실제 동종에 전과가 있었던 그러니까 집행유예 중이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월 14일 바로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요. 근데 그런 경력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몰카 범죄의 경력이 있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한샘에 입사할 수가 있었느냐, 집행유예 상황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잘 걸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샘 측이 이 사건을 덮는데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니었었는가, 뭐 제대로 된 조사가 없지 않은 네. 이건 이제 피해자의 계속 진술에 따른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샘 측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또 필요하면 고용부 또 국가인권위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전했지만 현재 지금 분위기는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상에서 한샘에 대한 이제 불매 운동이라고 될까요? 이런 나쁜 여론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진실 공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경찰이 이 사건을 일단은 다 수사 종료를 한 일단락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을 경찰이 재수사를 하게 되려면 뭐 추가 증거라든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다시 경찰이 그러네요. 나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경찰이 이걸 재수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도 또 하나 이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부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던 사건입니다. 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창원 화물차 폭발 사고와 관련한 내용인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견인데요. 네. 왜냐하면 그 화물차의 운전주도 이번 사건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참 그 미스테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자동차 사고 관련 전문가들이 아마도 그 화물차 5톤 트럭이 이 브레이크 고장이 일어날 수가 있겠었다. 왜냐하면 이제 오르막길에 창원터널을 빠져나가서 내리막을 가서 꺾어지기 직전의 화면을 보면은 뒷브레이크 그 바퀴 뒤쪽에서 불꽃이 막 튀면서 차량이 급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아, 네. 지금 저 보시면은요. 화면에 나오네. 네. 예. 그런 걸로 봐서 뒤쪽에서 번쩍이고 있죠. 예. 아마 브레이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다. 브레이크가 나왔을 때 저렇게 불꽃이 튀는 게 예. 전형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의 5톤 정도면 매일 브레이크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할 텐데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온 게 지금 과적이 아니었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톤이 적재 줄량인데 지금 저렇게 그림으로만 봐도 8톤 좀 좋게 채웠을 것이고 그래서 브레이크가 못 견디고
중간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급하게 이제 왼쪽으로 돌면서 저 안에 있었던 화학물질, 유류품들이 튀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또 반대편에서 사고가 난 아마 그런 정도로 분석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결론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또 보니까 운전자였던 윤 씨에게도 주목할 만한 이력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화물차죠. 화물차 운전수, 그러니까 70대 후반의 고령의 나이였었는데요. 이제 2015년에도 비슷한 사고를 냈었던 사고 전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46건의 사고를 냈었고 최근 2년간만 봐도 이런저런 사고가 지금 10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교통사고 전력이 많았었는데 또 이런 사고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참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겁니다. 네네. 자,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돌아온 오빠 나훈아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 주말 드디어 콘서트가 열렸죠? 네, 이제 3일부터 5일까지 나훈아 콘서트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저희도 한 2차례 정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어마어마한 기록 행진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온라인 예매를 한 다음에 7분 만에 매진이 됐는데 아이돌이 아니잖아요. 아이돌이 아닌 공연에서 7분 만에 매진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암표 사건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인데 뭐 많게는 100만 원대까지 암표가 등장을 했고 또 암표 사기 사건까지 나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성황리에 콘서트는 끝났는데 3일 공연에 왔던 관객 수는 무려 10,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0,000명 분들이 나와서 뭐 기자들이 공연 후기들 인터뷰를 했는데 단 한 분은 아니겠지만 인터뷰를 한 분마다 대만족이었다. 뭐 누구 하나 저 공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분은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역시 나훈아다. 평가가 보통은 나왔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엄청 기대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했다 그러면은 진짜 콘서트 자체가 굉장히 잘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부모님도 갔다 오셨잖아요. 아직 이제 부산 공연에 갈 예정인데 사실 10,000명이나 모였는데 인터넷에 그 흔한 사진 한 장이 없더라고요. 뒷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진 촬영이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찍었고 이제 후기와 관객들 나온 분들을 이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는 그런 경우였었는데요. 일단 나훈아 씨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공연이 오후 7시였는데 보통 우리가 콘서트 가면 한 7시 3분? 빨리 하면 10분? 어떤 경우에 7시 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정각 7시에 단 1초에 정확하게 시작이 됐었고 딱 시작하자마자 9곡을 그냥 뭐 말 한마디 없이 뽑아냈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열광의 도가니가 됐고요. 지금 나오지 9곡을 계속 부른 다음에 이제 9곡을 끝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한마디를 던지는데 여기서 폭발을 합니다, 관객들이. 그러면서 한 말이 내 아직 안 늙었지 얘 딱 외치면서 완전히 관객들은 이제 환호성을 외쳤었고요. 관객들도 대부분 다 50대, 60대, 또 70대 그 이상 분들인데 참 너무나 뭐 좋았었다라고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춘을 돌려다오를 불렀을 때는 부르면서 옷을 찢었어요. 찢는 이게 지금 10대들 아이돌이 하는 이제 찢는 건데요. 또 옷도 찢었는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다음 공연이 또 궁금해집니다. 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오늘 뭐가 준비되어 있죠? 네, 이제는 서울에서 동해까지, 동해가 있는 강릉까지 1시간 반, 1시간 40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KTX가 개통이 되는데 기존에 고속도로 가면 3시간이 훌쩍 넘는 구간입니다. 이제 1시간 40분으로 들어온 서울 동해 KTX 구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이제 서울에서 2시간 정도만 가면 강릉의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원주, 강릉까지 동서를 잇는 KTX 경강선이 시운전까지 마치고 다음 달부터 개통합니다. 만족역을 지나면 최고 속도 250km 구간입니다. 저는 다음 달 개통 예정인 원주에서 강릉 사이 새 노선이 생긴 이 KTX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무궁화호 기준 6시간 가까이 걸렸던 게 청량리역에서는 1시간 26분, 서울역에서는 1시간 40분이면 도착이 가능해집니다. 고속형 선로를 깔기 위해 산악 지역이 많은 서원주에서 강릉 구간에는 터널을 34개를 뚫는 대공사가 실시됐습니다. 특히 국내 최장인 21.7km의 대관령 터널은 평균 400m 깊이에 만들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했습니다.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평창과 진부 등에는 지역 특성을 살린 역사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에 참석하시는 선수단 임원은 물론 관광객들이 쉽게 올림픽 경기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운임은 서울에서 강릉 기준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책정될 전망입니다. 운행 횟수는 일단 평창 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에는 총 51회로 정해졌습니다. 채널A 조현선입니다. 주부들에게 알짜배기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유독 또 쌀쌀해지고 겨울이 이제 코앞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네. 이제 겨울철 옷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오늘은요. 주부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음직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옷이 네. 올해 입으려고 꺼내보니까 변색이 되거나 옷이 축 늘어져 있거나 아니면 네. 숨이 푹 죽어 있어서 입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거기다가 이제 겨울옷은 네. 부피도 크고 하기 때문에 비싸요. 맞아요. 이걸 버리자니 아깝고 입자니 좀 그렇고 자 이런 고민거리를 오늘 여러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할 두 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나나 살림 전문가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호선 심리 전문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제 옷 정리를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겨울이 다가오게 당당하시네요. 되면 한 번 정도 옷장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름 옷을 이쪽으로 밀게 되고 네, 겨울옷을 네. 이렇게 빼는데 보통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유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상해. 겨울옷을 입을 게 없네. 이렇게 다 망가졌지? 1년 만에 보는 거니까. 맞아요. 아마 제 기분 탓인가 아니면 실제로 잘 망가지는 건지. 사실 겨울옷이라고 하는 게 네. 부피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옷장이 한 기퉁이에 계속 있다 보니까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소재나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 관리법과 세탁법이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냥 한 대 묶어가지고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세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쩡했던 옷들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제 기분 탓은 아니네요. 실제로 네. 망가지는군요. 제가 이제 주부 20년 차잖아요. 네. 제가 빨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겨울옷은 못해요. 다 드라이를 맡겨야 돼요. 맞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뭐 두꺼운 옷도 그렇고 뭐 패딩도 그렇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원래 드라이 쫙 해가지고 그걸 딱 갖다 주면서 겨울을 마감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겨울이 왔을 때 계절을 딱 준비하면서 맞아, 드라이 맞아. 했던 옷을 딱 꺼내봐요. 납작쿵이 돼 있어요. 거의 주름이 져가지고 입을 수 없는 지경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보관하는 게 맞는 건데 제 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계절이 지나고 나면 뭉태기로 다 걷어다가 맞아요.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 맡겨놓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온 상태로 비닐 커버 있는 상태로 또 켜켜이 다 집어넣고 네, 네. 나중에 또 계절이 되면 꺼내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될 옷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옷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을 하지 않았고 네. 또 사실 그런 식으로 그냥 커버를 씌운 상태로 다 넣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몰랐던 네. 잘못된 습관을 좀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요즘 많이들 입고 있는 네. 아웃도어. 네, 어머님 아버님들 등산 갈 때 네네. 많이 입으시죠. 아웃도어는 섬유유연제 빨아야 되나 중성세제 빨아야 되나 이 질문인 거죠? 그렇죠. 중성세제로 둘 다 빨았고요. 네. 그다음에 마무리로 섬유유연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 어떤 게 맞을까요? 섬유유연제를 보통 다 당연히 쓰는데. 섬유유연제를 써야죠. 예. 그래야지 옷이 좀 그리고 부들부들해지고. 이렇게 받는 면이 예. 있는데 좀 정전기도 안 부들부들해야죠.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다 틀리셨습니다. 에? 요게 바로 X. 섬유유연제를 쓰면 안 돼요? 네, 아웃도어는? 아웃도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땀은 밖으로 배출하고 네. 밖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는 거는 막는 방수 효과가 있는데 네. 그런 얇은 특수 기능성 막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 멤브레인이 섬유유연제가 닿으면요 그 기능을 상실을 해요. 아. 그래서 밖에서부터 물이 굉장히 잘 흡수되는 상태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우산을 쓰긴 썼는데 그렇죠. 그 비를 맞는 우산으로 것과. 비가 싹 쏟아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그런 현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섬유유연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웃도어는 섬유유연제를 쓰면 안 된다? 네, 네. 그 네. 중성세제로만 빨아라? 예, 중성세제도 또 표백제나 아니면 좀 더 깨끗하게 하겠다 해서 다른 것들 막 집어넣는데 네, 네. 그런 것들도 절대 안 됩니다. 오. 탈색이 될 위험들이 중성세제 있으니까요. 보면 뭐 베이킹소다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물질이라서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집에서 사용하시는 주방세제가 대부분 중성세제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빨아주시면 우리는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만능세제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아니네요. 또. 네,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식들이 많네요.
많이 있네. 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피인데요. 네. 비닐 커버에 씌운 모피와 그냥 옷걸이에 걸어놓은 이건 모피. 너무 쉬운 질문 아닌가요? 뭐. 아니 보통 아까 저 이호성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세탁소 가면 비닐 씌워주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비닐 여러 개 하면은 옷끼리 겹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구분도 하고. 그리고 맞아요. 모피는 비싸요. 비쌉니다. 소중히 다뤄야 되니까. 그럼요. 네. 정답은 뭐죠? 정답은 바로 그냥 옷걸이에 걸어놓은 모피가 더 낫습니다. 오, 굉장히 비닐 커버를 쓰면 안 의외인데요. 된다. 네. 모피라고 하는 그 퍼 제품들은 사실 네. 통풍이 가장 잘 돼야 되거든요.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비닐 커버를 씌우게 되면은 퍼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습기가 차게 되면 안에 곰팡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닐 커버에 씌울 망정 차라리 그냥 옷걸이에 걸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피를 씌울 수 있는 전용 커버들이 따로 나와 있어요. 네. 전용 커버면은 괜찮은데. 네, 부직포나 예. 이런 것들을 숨을 쉴 수 있게끔 네. 통풍이 잘 되게끔 하는 커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더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아웃도어에 섬유유연제를 사용하고 나서 덮으면 괜찮다는 얘기네요. 아까 아니, 아웃도어 제품이 아까 망가진다고 했으니까 숭숭숭 뚫리니까 뚫려 있는 걸로 덮어라 이 얘기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자,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죽옷. 네, 가죽옷에 안쪽에 네. 신문지를 넣느냐 아니면 습기 제거제를 넣느냐. 둘 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아니 같은데요. 습기 잡는 그거를 넣어야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저 옷장에는 습기 제거제를 넣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넣어놓은 그 장에 가죽옷이 두 벌 있어요. 남편 거랑 제 거랑. 이게 중간중간이 뻗쩍 말라붙은 것처럼 됐더라고요. 네. 제 생각엔 뭐냐. 우리가 왜 그 신발, 가죽 신발에도 왜 넣어놓을 때 이렇게 신문지 꾹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볼 때 이번에 맞출 수 있어요. 안쪽에 신문지.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오케이. 습기 제거제를 같이 넣어두시면 습기 제거제. 네, 절대 안 됩니다. 가죽 제품은. 가죽은 그 저희의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피부에 습기 제거제를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피부가 네. 쩍쩍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습기를 너무 끌어당기면은 이 네. 가죽들이 촉촉해지지 않고 쩍쩍 갈라지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뭉쳐서 어깨나 가슴 부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네. 보관하실 때 굉장히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그 세 가지를 봤는데 진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습관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자, 네 번째는 또 뭘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패딩이. 네. 이거야 뭐 뻔한. 이거는 세탁소 갖다 줘야 돼요. 아니, 이거는 이걸 어떻게 집에서 그럼요. 손빨래 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이 세탁비를 아껴보겠다고 네. 세탁기에 돌렸다가 완전 망가지고 완전 망가지더라고요. 특히 패딩 안에 들어있는 충전재가 한쪽으로 네. 막 뭉치고 하기 때문에 안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그리고 경험이 있으시구나. 저 패딩은 저도 집에서 해봤는데 제가 그 추혜정 씨보다 나아요. 저는 세탁기에는 안 돌려요. 네. 근데 손으로 해봤는데 얼룩덜룩한 게 이게 맞아. 이거는 뭐 다음 생에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얼굴이 쉽지 생겨나요. 않아, 쉽지 얼룩이. 않아. 네. 제가 볼 땐 드라이 클리닝 확실합니다. 네. 드라이 클리닝은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왜 패딩 그러세요? 패딩 안쪽에 품질 표시를 보시면은 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드라이 클리닝을 절대 하지 말라고 써 그게 있어요. 써 있다고요? 네, 드라이 클리닝은 절대 금물이라고 그런데 써 이제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라이 클리닝을 하다 보니까 체크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라벨을. 세탁소에 가셔도요. 네. 실제로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손빨래를 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물빨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거는 유기용매로 되어 있는 용제들인데요. 예. 그것들이 그 기름기를 빼는 데는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사실 패딩 안에 들어있는 게 오리털과 거위털이잖아요. 네. 거기 안에는 사실 기름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쪽쪽 빠지게 되면 그 충전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절대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빨래를 하는 게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희는 이미 섬유유연제로 빨았고요. 네. 모피는 비닐을 씌워 놨고요. 예. 그다음에 가죽은 이미 쪼그라들었고요. 그리고 패딩은 이미 또 드라이 클리닝 했거든요. 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해결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거 해결하려고 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헌옷이 됐던 네. 그 옷들을 다시 새 옷으로 만드는 완벽 복원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네, 드디어 그렇습니다. 마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본격 겨울옷 예. 복원 세탁법 예.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옷부터 볼까요? 저희 이제 패딩을 한번 패딩. 복원시켜 볼 건데요. 예. 이거 좀 드라이클리닝 잘못한 거예요.
기름이 네, 지금 좀 묻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좀 이거 봐요, 쉽게 패딩을 네.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세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집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바로 이 식용유. 식용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먹다 남은 맥주. 맥주. 네. 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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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세제수라는 게 팔아요. 네, 그래서 네. 세제수. 뭔 수요? 세제수. 세제를 만들 수 있게끔 집에서 이런 거 만들 수 있게끔 이런 세제수를 팔아서 세제수라고 하는 걸 팔아요, 네, 따로? 팔아요. 그래서 오. 요렇게만 있으시면은 네. 이제 준비 끝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식용유 500ml, 세제수 200ml, 맥주 500ml, 물 4리터.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맥주는 어떤 맥주든 다 가능한 건가요? 네, 김 빠진 맥주도 가능합니다. 네. 싼 맥주, 비싼 맥주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맥주를 네. 가리진 않아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식용유 500ml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 여기 통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되게 많이 넣네요. 500ml니까요. 네. 네. 이 500ml의 세제수는 네. 약 40%, 즉 200g을 넣어가지고 네. 서로 섞어주기만 하시면 끝나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식용유와 세제수가 잘 섞일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물이잖아요. 아니, 어쨌거나. 기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반응을 해서 세제가 되는데요. 예. 한번 볼게요. 두 가지가 반응한다. 세제수하고 네. 식용유가 반응한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보이시죠? 식용유가 아닌 애가 돼버렸죠? 아, 식용 성분이 변하는 거예요? 네. 식용유가 이제 세제로 변하는 거예요. 마요네즈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요네즈. 자, 이 상태로 지금 보시면 이제 완전히 걸쭉해진 상태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것도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한 달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한 달? 한 달. 왜 4주. 바로 시켜야 돼요? 예. 얘네들이 오. 이제 숙성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해서요. 네. 한 4주 정도 요거 그냥 방치해 놨다가 방치해놨어요. 오. 4주 뒤에 예. 이제 맥주하고 예. 그다음에 물을 넣어 주시는데요. 예. 맥주는 500cc. 500cc. 500cc 여기다 네, 부어 우리 저 주시고. 생맥주 500cc 딱. 네, 맞아요. 네. 그래서 500cc 부어 주시고 네. 그다음에 물은 많이 들어가요. 아까 4리터라고. 4리터. 예. 4리터.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약 네. 5리터 정도가 만들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세제수하고 식용유하고 섞어서 한 달을 둔다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한 달을 두는 거예요. 상온에 한 두는 달을. 거죠, 상온에. 네, 상온에 네. 그냥 네. 이 상태로 두기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4주 뒤에 되어 있는 애가 바로 얘예요. 어머, 너무 맑아졌는데요? 네, 맑아졌어요. 맑은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이렇게 세제를 만들면 5리터가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나 쓸 수 있어요? 거의 한겨울 내내 사용할 수 있죠. 5리터면 이만큼 되거든요. 상하지는 않나요? 상하진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그래도 꽤 기네요. 네, 유통기한 자체는 한 네. 1년 정도 오, 되니까 예. 계속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패딩. 패딩이에요. 네. 이 패딩을 자 빨기 전에 만약에 오염 부분이 되게 심하다 싶으시면 네. 여기 부분에 직접 발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직접 발라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변색의 우려는 없는 거죠. 예.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한 풀어요? 50도 정도의 물에다가 네. 예, 세제를 좀 풀어주세요. 풀어요, 이렇게? 미지근한 물인 거죠? 미지근한 물이죠. 미온수. 예, 미온수에다가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네. 이 부분들을 안에다 넣고 빨아요? 조물조물하게 빨아주시면 돼요. 그냥 손빨래 그냥 예, 하는 손빨래 건가요?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렵지 그거 않아요. 세탁기에 넣고서 왕창 돌리면 안 돼요? 세탁기에 놓고 돌리게 되면은 충전재 부분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쏠리잖아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딩을 세탁기로 빠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죠, 일단? 네, 제가 한번 망가뜨려 보니까 탈수는 알겠더라고요. 하셔야 돼요. 탈수는 괜찮아요? 탈수는 괜찮아요. 이렇게 한 2번에서 3번 정도 빨아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찬물이나 아니면 약간 미온수에다가 네. 헹굼을 한 3번 정도를 해주세요. 네. 3번 정도 헹굼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탈수를 약 3분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탈수를 건조기를 써도 해줘야 돼요? 건조기. 건조기. 건조기 전에 탈수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예. 탈수를 네. 해주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네. 얼룩덜룩해졌어 이렇게 네,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얼룩덜룩해짐 현상들이 없어집니다. 탈수를. 탈수를 해야지만 여기에 있는 세제 팁이네. 부분들이 싹 날아가요. 그렇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하룻밤 동안 네. 집안 실내에다가 네.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말리지는 않고 우리가 약 90% 정도는 말려줄 겁니다. 왜요? 바싹 이거 바싹 말라야 말려야지. 뽀송뽀송하지. 예. 만약에 이걸 그대로만 말린다. 네. 그러면 여기 선생님처럼 이제 충전재가 한쪽으로 쫙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잘못하면? 네. 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주려면 네. 약 90% 정도는 말려주신 다음에 네. 나머지 10%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반건조 오징어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른 활용을 하듯이 네, 맞습니다. 요것도
바짝 말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손으로 하면서 충전재가 좀 모이지 네, 않도록. 모이지 않도록 네. 이제 잘 퍼지도록 해줄 건데요. 네. 먼저 말리기 전에도 네. 얘네들이 한쪽에 몰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너무 붙어 있을 때 있었나요? 네. 그럴 네. 땐 이렇게 좀 떨어뜨려 이게 이제 주시고요. 90% 정도 말린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탁소에서 비닐커버 네. 굉장히 많이들 오잖아요. 네. 그거 버리지 말고 그거를 이제 묶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위에 부분을 묶어주시고 예. 또는 여기에다 그냥 옷걸이 걸은 상태에서 예.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닐커버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집에 만약에 요즘에 또 김장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장 비닐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김장 비닐을 이용하셔도 돼요. 자, 끝에 부분을 한 3분의 2 정도를 좀 묶어줄게요. 네. 그래서 여기를 살짝 묶어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드라이기가 필요합니다. 네. 자, 헤어드라이어 우리- 예, 말씀하시는 헤어드라이어. 건가요? 예, 헤어드라이어. 네. 여기 있네요. 네. 예, 드라이 밑에 있네요. 예. 드라이어로 드라이어를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고 예. 따뜻한 바람을 씌워주는 거죠. 아, 고무줄을 오. 딱 벌리고. 네, 고무줄을 아. 벌리고 요 안에다가 네. 이렇게 예.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 뜨거운 물 넣어요. 예. 네, 뜨거운 바람 이렇게 넣으면 이게 불어나겠죠? 물 불어나겠죠. 예. 자, 이렇게 불어나면서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충전재들이 좀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바람으로 한 10% 정도를 우리가 말려주면 사실은 스스로가 얘네들이 충전재가 일어나면서 잘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거꾸로 붙잡고 이렇게 팍팍 털었어요. 네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쪽에다 하니까 막 부풀잖아요. 네. 깊숙이 넣어주시면 이제 부품 현상들이 덜해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는 꺼내서 네. 마지막 단계. 이걸 좀 꺼내요. 요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많이 살아나요. 그런데도 내가 좀 충전 부분들을 좀 더 부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굉장히 숨이 죽었던 애였거든요. 네. 네. 그거를 가지고 뭐 하세요?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톡 부풀어주시면 네. 여기 지금 점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살아나죠. 안에서 약간 따뜻한 공기를 안고 있는 상황. 네,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네. 해주시면 이렇게 부풀어주시면 얘네들이 안에 있는 충전재들이 막 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다 살아나요. 전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법 같아, 마법. 네. 신기하다. 톡톡톡톡 두들겨주시면 돼요. 이게 보통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깊은 데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면 되게 골고루 네. 다시 빵빵해지겠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애들이 네. 이렇게 점점 근데 이게 부풀어가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90% 정도 그게 말린 중요한 상태에서. 포인트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패딩이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네. 이제 니트를 한번 복원시켜요. 니트. 니트가 좀 늘어지고 그거는- 부풀도 일어나서 맞아요. 굉장히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옷걸이 네. 같은 데 걸어놓으면 대부분 네. 여기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이유는 것들을, 없게. 네, 그런 늘어나는 네. 골치 아픈 니트들을 네. 이제 복원시키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뭐 무슨 법칙이 있다면서요? 네, 20의 법칙만 아시면 오, 됩니다. 20의 법칙? 법칙. 네. 보여주세요. 아하. 합성 섬유 20% 이상을 확인하라. 20도씨 이하의 물로 세탁하라. 그리고 세탁은 무조건 20분 이내로 하라. 네. 이렇게 20의 법칙이 있네요. 그러네요. 내가 뭐 20% 이상 합성 섬유 확인하라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게. 20도씨 이하의 물이라는 건 뭐죠? 이거 참 굉장히 센서티브하네요. 얘가 예. 니트 자체가 원래 굉장히 센서티브한 그런 직물입니다. 네. 민감하구나. 자, 여기 안에 보시면 품질 표시들은 대부분 보실 거예요. 네. 이 품질 표시를 보게 되면 네. 여기에 다 쓰여 있죠. 쓰여 있어요? 폴리에스터 네. 60%.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면, 네. 여기 30%, 나일론. 네. 네. 10% 이렇게 네. 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예.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과 같은 합성 섬유의 혼용률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이거 자체가 지금 딱 보니까 네. 20% 이상이죠. 그러네요. 네, 오. 20% 이상이면 집에서 손 세탁이 가능합니다. 20% 이하면은 손세탁을 하면 안 되네요. 예, 안 화면에도 됩니다. 나오네요. 그래서 20% 미만이다. 만약에 집에 있는 게 그러면은 그거는 전문 세탁이 필수입니다. 그러네요. 집에서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아, 그 합성 섬유의 혼합률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 네, 이걸 네, 자체를 예, 꼭 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니트 자체는. 20도씨 이하. 자, 20도씨 이하는요. 네. 이 니트 같은 경우 대부분 망치는 게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맞아요. 오그라들죠. 니트는 아동복이 돼요. 네, 맞아요. 대부분 니트가 네. 수축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므로 수축하지 않게 20도 이하의 물에. 그렇다고 네. 너무 차가운 물에 하면 사실 세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알겠어요. 하지 마라. 이건 알겠어요. 네. 중요한 건 어떻게 복원하는지. 그렇죠. 아, 오늘 그렇죠. 보호법이 중요하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옷걸이에다 걸어놔서 이쪽 네.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네. 집에 있는 스팀 다리미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스팀 다리미. 네. 자, 여기 부분을 좀 벌리지 말고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좀 촘촘하게 모아주셔야 돼요. 네. 늘어난 부분. 늘어난 부분들을 예. 이렇게 모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스팀을 여기다 이렇게 씌워주시면 돼요. 스팀을. 다리지는 직접 닿지는 말고 씌워주는 살짝 방법. 띄워요? 네, 살짝 띄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여기다 대버리면 여기에 모 혼방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살짝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스팀을 주게 되면 여기 부분들이 자. 아까의 그 늘어난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 오그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이렇게. 이게 무슨 원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벌리지 말고 이렇게 모은 다음에 위에다가 살짝 스팀을 쐬라. 그러면 어떤 원리로? 아까 니트가 뜨거운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므라든다. 그렇죠. 그 원리를 오히려 역으로 역으로 활용을 해서 뜨거운 스팀을 쐬가지고. 그래서 쏙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전체적으로 빨 때 뜨거운 물에다 넣어버리면 쫙 오므라들지만 그렇죠. 그 부분적으로 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늘어난 니트를 줄였는데 문제는 보풀입니다. 보풀 맞아요. 어떻게 지금도 이거 보니까 봐요. 굉장히 보풀이 많이 이거는 그냥 일어났어요. 버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보풀 제거기를 하나 사긴 했어요, 저는. 이 보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세탁을 할 때 맨 마지막 물에 레몬물 있죠. 레몬물을 여기에다가 한 2-3방울 정도 떠도덕 떨어뜨린 다음에 한번 싹 빨아주시면요. 레몬이요? 네, 그런 현상들이 좀 덜해집니다. 오. 신맛이 나는 애들이 그런 역할들을 아까 해줘요. 그거는 이게 레몬즙을 넣으면 예방이 된다는 거죠? 네, 보풀 자체가 맞습니다.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아니고. 덜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고요. 세탁할 때는 레몬즙을 좀 활용해봐라. 네, 즙을. 그리고 이거 자체를 또 너무 20분 이상 물 안에 담궈두게 되면 안에 있는 컬러들이 좀 빠져나와서 이염될 확률이 되게 커져요. 그러므로 니트 세탁할 때는 좀 빠른 시간 안에 20분 이내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벌써 마지막인가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변색된 흰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흰옷 좀 주세요. 네. 우리가 또 겨울철에 입으려고 하면 안쪽에 흰옷 같은 경우에 이제 변색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 누렇게 되고 묻고 근데 하얀색은 진짜 안 빠져요. 어떤 세제가 또 필요할 이것도 또 세제가 텐데. 다른 겁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찬밥을 이용해서 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찬밥을 활용해요? 네, 밥이요? 네, 찬밥. 그거 원래 잉크 같은 거 묻으면 먹물 같은 거 지울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밥을 이용을 해서 지금 세제를 만들어 볼 건데 똑같이 식용유 5배. 그리고 그다음에 EM 유화수. 뭐죠? 이때는 이제 요즘에 만든 밥 세제가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요. 저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팔고 집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찬밥 150g 찬밥 150g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흰옷. 누렇게 된 거나 아니면 김치 얼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굉장히 잘 빨아줘요. 김치 얼룩이 될 정도면 대단한 건데 이게. 찬밥을 쓴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식혜가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언뜻 해봤는데 이게 특이하네요. 찬밥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잘 저어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또 이렇게 마요네즈처럼 걸쭉해지죠? 마요네즈처럼 이렇게 걸쭉해지면 요때 이제 밥을 투여를 할 건데 밥을 약 반 공기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밥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 반 공기 정도 넣어볼게요. 전 세탁 그리고 나서 밥을 넣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밥이 녹말 성분이 되게 많아서요. 기름기를 빼는데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으깨주시고 잘 으깨주신 다음에 만드는 것도 되게 쉬워요. 요렇게만 해주시고 나서 집에서 안 쓰는 밀폐 용기에다가 부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뭐 숙성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약 2주 정도만 있으면 딱딱해져요. 2주 정도? 그리고 나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주? 요거는 그냥 굳히는 거군요? 네, 굳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저기 지금 굳어 있어요. 보니까 오른쪽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튜디오에도 지금, 준비가 직접 되어 있네요. 약간 빨래 비누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약간 빨래 비누 느낌이죠.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하죠? 이제 자, 이거를 지금 거기 부분을 한번 여기 지금 김치 묻었어요. 칫솔을 붙여가지고 한번 저희가 여기를 한번 닦아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칫솔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 김치 안 지거든요, 이거. 맞아요. 근데 지금 칫솔이 지나간 부위에 지금 지워지고 있는 거죠. 점점 맺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헹굼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깨끗이 빨립니다. 일단 칫솔로 해서 그걸 그냥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지우고
그다음에 빨 때는 요걸 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헹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빨듯이 빨아주시면 위쪽은 다 돼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아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룩이 졌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네, 첫 예를 들어서 흰색 셔츠가 노랗게 변했다 하는 경우에도 거기 부분에다가 한번 그 부분에다가. 다 묻혀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색이 바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를 풀어요? 물에다가? 풀거나 아니면 직접 여기에다 문질러주세요. 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색이 바르면 그냥 새로 사세요. 알겠습니다. 확실한 방법인데. 예. 자, 그러면은 이 만능 세제, 특히 찬밥을 이용한 세제는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렇게 해서 블라인더로 잘 갈아서 굳히기만 하면 2주 정도 후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니트를 어떻게 옷걸이에 걸어놓는 게 좋은지 그 방법만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죠. 옷걸이 좀 가지고 올게요. 자, 이거를 반 정도를 딱 접어주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옷걸이 여기 부분에다가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아까 어깨 부분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없게끔 겨드랑이를 이렇게 중심으로 겨드랑이 중심으로 이렇게 모양대로 거는 게 걸어주시면 아니라 접는 게 포인트네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제 늘어남 없이 보관하실 수가 되게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우리는 니트도 그냥 위에다 딱 씌워가지고 넣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냥 목 늘어짐이 없도록 그죠? 이쪽을 활용해서 겨드랑이 쪽을 걸어라.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보건법 완벽하게 알려주셨는데 또 있습니까? 그리고 패딩 같은 경우는 그냥 옷걸이에다 계속 걸어두게 되면 충전재가 밑으로 많이 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잘 접어서 옷장 한 켠에다가 두시는 게 가장 좋죠. 패딩은 오래 걸어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접어서 옆에다 보관하시는. 보관해라. 그럼 충전재는 쏠리진 않겠네요. 네. 예. 자, 오늘도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령, 장나라, 최강희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연예계 대표 동안 스타라는 점인데요. 세월을 역주행한 젊은 외모는 모든 여성들의 꿈이자 로망이기도 합니다. 앞머리를 내린다거나 옷을 조금 어리게 입어보거나 아이섀도우 할 때 약간 좀 더 진하게 약간 해서 동안 미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보지만 젊음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 젊음을 가져다 준다면 어떨까요? 쌀 먹어봤자 살맛있는 느낌이고 특별히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밥만 먹고 젊어진다 그러면은 밥 매일 먹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 젊음의 비결로 불리는 특별한 쌀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먹던 밥 한 공기를 젊음의 비결로 만드는 쌀의 화려한 변신. 지금 굿모닝에서 공개합니다. 하교 시간이 다가오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오늘의 주인공 이문경 씨를 만났습니다. 왔어? 또 실내화 신고 왔다 또. 어이구 진짜. 근데 아들이에요. 오늘 공부 잘하고 왔어? 네. 제 나이가 41살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당당히 신분증을 공개한 그녀. 정말 40대가 맞나요? 같은 나이에 77년생 스타 홍진경, 강수정, 김현주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동안 미모. 이문경 주부가 동안 미모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맑고 탄탄한 피부 덕분인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건지 알려주실 거죠? 동안 비법은 제가 주방으로 가서 알려드릴게요. 이문경 주부의 젊음의 비결을 찾아 주방으로 간 제작진. 그런데 식탁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음식들 뿐인데요. 동안의 비결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흑마늘 쌀이에요. 흑마늘 쌀밥. 맛있겠다. 흑마늘 쌀밥을 먹으면서 그것 때문에 약간 동안도 유지하고. 이문경 주부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준 젊음의 비결. 바로 흑마늘 쌀입니다. 천연 항산화제라 불리는 흑마늘액을 백미에 코팅시켜 만든 기능성 건강쌀인데요. 마늘을 고온에서 숙성시켜 만든 흑마늘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생마늘보다 무려 1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안 미모의 1등 공신. 폴리페놀은 체내에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흑마늘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S아르시스테인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는 물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 방지와 건강에 좋은 흑마늘의 효능을 일찍이 알아챈 이문경 주부. 매일 섭취하는 흑마늘 쌀로 간편하게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쌀밥으로 지어서 먹게 되면 또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주름도 좀 덜 생기는 것 같고, 예, 좀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계속 열심히 좀 먹고 있어요. 쌀 한 톨의 작은 변화가 만든 젊음의 비결로 더욱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두 번째 주인공. 오, 멀리서도 탄탄한 몸매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자기 관리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저도 저렇게 진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만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오늘의 주인공은 혹시 젊음을 유지하신다는 분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믿기지 않는 젊은 몸매의 소유자 50대 몸짱 전소영 씨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50대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탄력 넘치는 몸매. 그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소영 씨가 운동하는 모습을 살짝 살펴보는데요. 어라? 마시고 또 마시고. 그녀가 운동하는 내내 틈틈이 마시는 뽀얀 물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아, 이거는 쌀른 차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거를 마시면서 몸매를 유지해 나가는 비결이에요. 전소영 씨가 건강하고 젊은 몸매를 유지하는 특급 비법, 바로 쌀룬입니다. 20대 대표 몸짱 스타 양정원 씨도 꼭 챙겨 먹는다는 쌀룬. 이 작은 알갱이 속에 담긴 비밀은 무엇일까요? 쌀룬에는 비타민 E, 철분, 인, 미네랄 등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쌀의 영양분 중 무려 66%를 차지하는 쌀룬은 백미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제거되고 마는데요. 이 쌀룬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 섬세한 기술과 수많은 공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미강에서 벽껍질과 이물질을 제거해주면 영양 가득한 쌀룬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귀한 쌀룬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고소한 맛과 톡톡 튀는 식감의 쌀룬은 각종 요리 위에 뿌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이 쌀룬을 먹은 뒤로 피부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화장실도 잘 가고 몸매 유지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떤 음식에든 가볍게 섞어서 뚝딱. 소량만 섭취해도 백미 한 공기의 영양을 금세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쌀룬 먹으면서 계속해서 지켜나갈 거예요. 쌀 한 톨의 작은 변화가 만든 젊음의 비결. 매일 먹는 한 그릇의 특별한 밥으로 젊음을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저기서 불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또 반대로 돈을 모으시는 분들은 매출이 고공행진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건데요. 남들이 가지 않은 시장을 공략하면 불황에도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근 산업계 블루칩으로 그리고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억소리 나는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틈새를 노리면 돈이 보인다. 끝없는 경기 불황 속 아무도 관심 없었던 틈새를 공략해 호황을 누리는 이들이 있다. 연 매출은 한 약 10억 정도. 시장의 틈새를 공략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대한민국 산업계에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틈새 시장이 있었으니 억소리 나는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특명 틈새 시장을 공략해 억소리 나게 대박난 사장님을 찾아라.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 다들 분주한 모습인데 지게차를 범퍼카 마냥 타고선 요리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들 여기서 뭐 한대요? 와서 이제 제품 시험 운전하고 있었어요. 전에 제품을 한번 여기서 저희 회사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한 대 더 구입하려고 제품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이 자자한 이 전동지게차가 산업계 틈새 시장, 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일단 사장님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혹시 대박난 사장님 맞으신가요? 제가 바로 전동지게차 시장의 틈새를 공략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드디어 만난 주인공, 틈새 공략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제 비법은 바로 밖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으세요. 대체 그의 틈새 공략 비법은 무엇일까? 비가 오는 궂은 날씨를 뚫고 화물차들이 속속 등장했는데 화물차 속에서 나오는 건 지게차? 아니 비법 알려준다더니 이게 특별한 지게차라도 되나요? 제가 일본에 직접 방문해서 성능이 뛰어난 중고 전동 지게차를 국내로 직접 수입해서 리사이클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고 전동 지게차를 수입해 리사이클한다는 거 왜 굳이 일본에서 가져오는 거죠? 일본에서는 리스 사용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새 차로 바꾸고 해외로 수출을 하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제가 선정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짧아 성능이 좋은 편이라는데 근데 정말 잘 팔리나요? 네, 저희가 한 달에는 평균적으로 한 20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400에서부터 한 120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지게차 한 대에 평균 800만 원이라 하면 연매출은 무려 19억 원. 정말 억소리 납니다, 나. 최영호 씨는 어쩌다 이 전동지게차 리사이클 사업을 하게 됐을까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한 20년간 물류 컨설팅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동지게차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배터리 성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건너가 배터리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배워와 전동지게차 리사이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틈새 공략 비법은 바로 배터리에 온 힘을 쏟는다는 것. 이 전동지게차는 배터리의 힘에 의해서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거나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배터리 힘이 곧 전동지게차의 힘.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위해선 이 작업이 필수라는데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주파 충전기라는 이 제품으로 낙극판에 붙어있던 황산염들이 조금씩 떨어져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신품 배터리 대비 80% 이상 수준이 유지되는 게 핵심. 5시간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만을 공급한다는 게 그의 철칙이라는데 하나하나 애지중지 키운 자식 같다고 말하는 최영호 씨. 시작한 지 5년 남짓 틈새 시장을 공략해 노력한 결과물이라 더 소중하답니다. 중고 장비지만 신품에 가까운 그런 완벽한 전동지게차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리사이클 시장을 공략해 대박났다는 또 다른 현장을 찾아간 제작진. 어찌된 영문인지 직원 하나 없이 회원 내부. 누구 계세요? 누구세요? 아니 대형 토스터에 웬 사람이? 여기 대박난 사장님 댁 맞나요? 예, 접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오늘의 주인공. 근데 우리 박 사장님은 뭐로 대박이 나셨대요? 예, 절단기인데 고장이 나서 지금 리사이클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수 씨는 30여 년간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기계를 전문으로 리사이클 해왔다는데 제 역할을 못했던 절단기도 그의 손을 거치면 만사 오케이. 언제 그랬냐는 듯 싹둑 잘리는 강철판. 그렇다면 그의 틈새 공략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기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료가. 저는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었고 또 제작도 해왔고 설계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맥가이버라 불리는 그 관련 자격증만도 5개나 된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웬 독수리 타법? 이분도 모든 걸 잘할 순 없겠죠? 근데 어쩌다 일을 하게 되셨대요? 서 있는 기계를 보면은 고치고 싶은 생각이 많았고 수리를 해서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 놓으면 자부심과 피해를 느낍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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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절곡기, 절단기, 또 유압 프레스 이런 기계들이 고장이 날 때마다 여기 사장님한테 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사님이 기계를 잘 보신다고 해가지고 수리 좀 맡기로 왔습니다. 회로 설계부터 수리까지 한 번 다녀간 손님은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솜씨. 전문 기술력 하나로 업계를 평정했다는데 한 달에 저희가 3대에서 4대 이렇게 판매되기 때문에 연 매출은 한 약 10억 정도. 10억이라고요? 이제 중고 기계라 해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죠? 기계를 손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박영수 씨. 앞으로도 그의 열정은 계속됩니다.
저처럼 리사이클링 업체를 하고 있는 또 제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보셨다시피 리사이클링된 제품도 중고기계도 믿고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틈새 시장을 공략해 성공의 열쇠를 거머쥐게 된 이들. 앞으로도 더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 가평 자라섬 캠핑장에서 친환경 안전 캠핑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캠핑족 500여 팀이 참여해 소박의 소화기 작동법과 심폐소생술, 그리고 응급처치법 등 캠핑장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11월 6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